글쓴이가 있는 짧은 소설. 제목 잔인한 해후. 글롱드고.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의 것이었다. 친구는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나는 식당 내벽에 걸린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핸드폰은 또다시 울렸다. 나는 앉은 의자에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 테이블 맞은 가장자리에 있는 핸드폰을 보았다. 발신자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본 적은 없지만 맵시 있고 사근한 목소리는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친구의 아내였다. 급한 일인지도 모르잖아. 계속 오던데. 친구는 편하게 웃었다. 앞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 식당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돌아와 앉자마자 바로 또 자리를 비우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되돌아선 친구가 문 안에 상체만 들이밀더니 주문을 재촉했다. 나는 끄덕였다. 친구는 한쪽 귀에 핸드폰을 가져가며 문 밖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나는 식당 내벽에 걸린 메뉴판으로 다시금 고개를 돌렸고 마침내 정했다. 사장님, 여기 주문할게요. 친구와 나는 중학교 동창이다. 아니, 그때만 해도 매일같이 잔뜩한 풍선껌처럼 붙어 다니며 우애를 가시하던 우리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그것을 나는 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었다. 그러나 모든 게 평범 아래치에서 맴돌던 나에 비해서 친구는 모든 게 얼등했다.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예능이 됐든 주변을 단숨에 사로잡는 대담한 재능들까지 뭐가 됐든 친구는 못하는 게 없었다. 많은 아이들이 너를 부러워했다. 지들 곁에 두고 싶어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너를 호명할 때면 아끼는 소지품이라도 꺼낸 것처럼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더랬으니까. 처음 먹어봐. 너도 참, 이게 무슨 대단한 음식이라고. 부족하면 더 시켜. 내가 사니까. 내가 산다고 했잖아, 오늘은. 그리고 비싸서만은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까. 정말 그냥. 그럼 또 안 먹어본 거 있냐? 내일은 그거로다 먹자. 내일도 보게? 약속 있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모레면 너도 이제 서울 가잖아. 가기 전날엔 가족들하고 보내야지. 아, 그렇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마셔. 너와는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는 공부도 못했다. 예정된 일이었다. 너와의 연락도 뜸해지면서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애초부터 너는 나처럼 보잘것없는 아이가 어울리거나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오로지 너란 아이 하나밖에 없던 나와는 달리 너는 나란 아이 하나에만 숨겨져 있기에는 아주 많은 열매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풍경이었다. 어쩌다가 멀리서라도 너를 보게 되는 날이면 너는 언제나 새로운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그 속에서 너는 또 언제나 그 눈부신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얼마 전 친구와 나는 시내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아무리 못해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 정말이지 꿈만 같은 해오였다.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오고 가는 길에서 스치거나 마주친 적이 몇 달에 한 번꼴로는 있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이 없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건너 건너 들은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겨울방학 쯤부터 너는 대학 입시 때까지 공부밖에 몰랐다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는 바로 여기를 떠나 서울로 갔다고. 지나는 건 쌓이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곧 마흔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박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내가 먼저 친구를 알아보긴 했지만 친구가 나를 알아보는 데까지는 단 몇 초의 사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음료수를, 친구는 담배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린 참이었다. 그렇다고 너와 내가 이렇게나 자주 만나게 될 줄은 나도 전혀 예상을 못했었다. 서로의 전번을 교환하고 먼저 전화를 건 쪽은 나였지만 처음에는 무슨 연유인지
친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줄곧 내 머릿속을 괴롭혀왔던 생각. 너는 나 같은 게 어울리거나 가질 수 있는 부류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또다시 심각하게 떠올렸다. 너와 함께 조촐한 저녁이라도 한번 먹으려 했던 내 마음도 나는 깨끗이 접어떨었으니까. 그 꿈만 같던 해후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고 친구가 먼저 내게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는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친구가 술잔을 들이켜다 말고 핸드폰을 집었다. 해맑게 웃었다. 궁금한 얼굴로 쳐다보는 나에게 친구는 아들의 문자라고 했다. 들어올 때 약속한 장난감 꼭 사오라고. 아들이 벌써 문자를 다 해? 요즘 애들은 정말 한글도 빨리 떼나 보다. 무슨 장난감인데? 그건 비밀. 친구는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두고 있다고 했다. 나는 친구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두 아이도 본 적은 없지만 밝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들이 5살, 딸이 6살이랬지? 그렇지. 누굴 더 닮았어? 내가 들은 목소리들로 봐선 왠지 둘 다 널 닮았을 것 같은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엄청난 비바람이었다. 태풍이나 장마철도 아니었건만 아침 일찍 시작된 비바람은 한시도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럼에도 친구가 처음으로 내게 전화를 한 바로 그날에 친구와 나는 만났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었던 같은 추억 때문이었을까? 그러한 날씨 속에서도 커피숍 같은 실내가 아닌 중학교 때 같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심심하거나 할 때면 우리가 자주 만나곤 했던 원도심에 있는 안경집 앞에서였다. 안경집이 아직까지 옛날 상호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친구는 많이 놀라워했다. 요즘도 어쩌다 한 번씩 안경집 앞길을 지날 때가 있는 나 역시 그건 마찬가지였다. 친구와 나는 각자의 우산을 쓰고 주변 식당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얼마 가지도 못하고 친구의 우산이 강풍에 뒤집혀 살까지 꺾이는 바람에 친구는 나의 우산 속으로 신속히 들어왔다. 친구와 나는 한 우산 속에서 잔뜩 웅크린 채 서로를 단단히 붙들며 한 몸처럼 움직여야만 했다. 친구가 한 손으로 자신의 젖은 얼굴을 닦으며 나를 보았다. 나도 친구를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잠깐이었지만 철부지처럼 까르르 웃었다. 이윽고 식당을 발견한 친구와 나는 서둘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접은 우산을 내려놓고 날래게 묻은 빗물들을 털어내고 친구와 나는 홀쪽을 바라보았다. 궂은 날씨 탓인지 손님은 하나 없었다. 나는 구석진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동시에 친구는 중앙 쪽으로 냉큼 걸음을 옮겼다. 결국 우리는 홀 한가운데에 있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주문을 했다. 친구는 그날 말이 많았다. 친구가 서울에 있는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전국 상위 3%의 수재가 아니면 서류조차 내밀기 어렵다는 국가기관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나도 오래전에 건너 건너 들어서 익히 하는 바였다. 나로서는 경외심마저 드는 그런 대단한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는 이제 자기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더 바빠지기 전에 큰 마음 먹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삼아서 고향을 방문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 달이라는 긴 일정을 잡은 데에는 남편이 넉넉히 쉴 수 있도록 아내가 적극적으로 권유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친구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가 고향을 찾은 건 10수년 만의 일이라고도 했다. 부모님들도 그 전에 이미 서울 사는 형님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터라 그동안 고향을 찾을 일은 딱히 없었다고.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가족들하고만 조용히 지내다가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그런데 우연히 들린 편의점에서 나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인들 했겠냐고. 그 외에도 친구는 자신의 즐겨하는 운동과 여가 생활, 대학 동문들과의 사치스러운 교류, 자주 접하게 되는 국가 고위직 간부들과
기타 사회 유명인들의 더럽고 치사한 민낯, 무엇보다도 아내와 두 아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는 자잘하지만 행복한 일상 등을 끊임없이 풀어놓으며 나를 흥미롭게 만들었다. 반면 나는 그날 말이 없었다. 원래부터 말주변이 없는 탓도 있었지만 나의 일상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쉽사리 말이 되어주지가 않았다. 행여나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올라치면 바깥을 휘젓던 비바람 소리만이 더 크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풍부한 입담으로 되살아나는 친구의 화려한 일상 앞에서 특별할 것도 변화할 것도 없는 나의 초라한 일상은 마치 한음만을 들려주는 피아노 연주처럼 진절이 나는 것이었으니까. 2차로 어디 갈래? 2차? 2차도 가게? 그럼 이대로 헤어져? 집에서도 자꾸 전화 오는데 아들 장난감도 사야 하잖아. 와이프 전화? 별거 아니야. 와이프가 요즘 공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물어볼 게 좀 많나 봐. 무슨 공부를 하는데? 그건 비밀. 아들 장난감은 어쩌고. 진짜 이럴래? 오늘이 우리 보는 거 마지막 날이야. 나 서울 가면 언제 또 보겠어? 뜻밖이었다. 반가웠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친구가 또다시 먼저 내게 전화를 걸어올 줄이야. 그것도 엄청난 비바람을 뚫고 친구와 내가 처음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다른 삶의 간극만큼이나 전날의 술자리가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지만 친구는 그 반대였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었다. 친구는 바로 또 그날 저녁에 만나자고 했다. 이유 같은 것은 되지도 않았다. 나 또한 이유 같은 건 묻지 않았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고 나의 회사 퇴근 시간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나의 회사 이치를 알려달라고 했고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나를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와 기다리겠다고 했다. 막상 누추한 회사 건물 앞에서 친구와 마주하자 나는 창피스러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굽적였다. 친구는 그런 내 기분을 알았는지 큰 소리로 웃으며 얼른 차에 타라는 손짓을 했다. 친구와 나의 잦은 만남은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서로의 전화를 주고받으며 밖으로 불러내는 것은 주로 친구가 먼저였지만 특별한 이유도 목적도 없이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만났다. 우리가 만나서 하는 거라는 것도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한적한 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따위에 아주 흔해 빠진 소소한 것들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는 더 이상 자신의 빛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들은 잘 하려고 들지 않았다. 우리의 과거, 즉 중학교 때 얘기들을 더 많이 끄집어내고 싶어 했다. 나는 그것이 나에 대한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업무량에 지쳐 잠이 쏟아지고 구내 식당에서 한결같이 뻔한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고 더 많은 잠이 쏟아지다가 정신을 차릴 때쯤 퇴근을 하는 내 세상은 하나 바뀐 게 없었지만 그 반복의 무게감은 결코 이전과는 같지 않았다. 짓눌린 듯 하나의 표정 안에 갇혀있던 내 얼굴에도 여러 가지 표정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랬다. 이제 곧 너를 만난다는 기쁨.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그래서 오히려 더 갈망했지만 좀처럼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이란 감정의 반복 때문이었다. 중학교 때 우리가 매일같이 함께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사소했지만 그로 인해 내가 그토록 달라 보였던 것처럼. 2차로 장소를 옮긴 후에도 친구와 나의 술자리는 쉬 끝나지 않았다. 아무리 떠들어도 지겨움을 몰랐던 우리의 중학교 때처럼 친구와 나는 그때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소환하느라고 어느덧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술병들도 빠르게 늘어나 있었다. 많지 않은 것 같진 않았지만 친구의 상체는 이미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게 조금은 걱정스러웠다. 오가던 화제를 끊으며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왜? 아, 그때 내 옆에서 깝죽거리던 녀석 결국엔 어떻게 됐냐고? 그게 아니라 이러다 또 필름 끊기겠어. 정작 말을 하고 나자 나는 내가 한 말에 솔찬히 당황스러웠다. 걱정 마.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시는 중이다. 너도 참. 자, 마셔. 술자리는 기어이 3차로까지 이어졌다. 나는 술 취해서 귀찮아하는 친구를 대신해 내 핸드폰으로 친구 차에 대리를 불렀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는 수 없었다. 통화를 끝내자 도로 나는 내 핸드폰에 전원 버튼을 누르고 꺼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내 핸드폰을 내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핸드폰을 왜 자꾸 꺼놓는지 모르겠다. 술 취한 친구가 넌지시 나를 지켜보다가 툭 내뱉듯 말을 꺼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습관이 돼서 그래. 누굴 만날 때는 항상 이런다고 했잖아. 이게 편해. 널 만날 때만 이러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전화라도 오면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내가 너처럼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들도 이젠 다 당신네들끼리만 똘똘 뭉쳐 잘 사는데 뭐. 얼마나 걸릴 것 같대, 대리는. 얼마쯤 걸린다는 말은 없던데. 딱 한 번이었다. 친구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자주 끊긴 것처럼 나는 친구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자주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 5번째쯤 되던 날이었다. 그날이 유일했다. 그날은 시작부터 이상하긴 했다. 내 회사 앞에서 자신의 차로 나를 태울 때부터 친구의 표정도 밝지가 않았다. 여러 번 그 이유를 물었지만 친구는 그럴 때마다 말을 아끼는 사람처럼 힘없이 웃기만 했다. 저녁과 함께 시작된 술자리가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길게 이어졌고 친구는 자꾸만 테이블 위로 양팔을 올려놓고 가볍게 모아진 두 손 위로 이마를 기대는 모습이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다. 그러다가도 간간히 고개만은 뒤로 젖히며 나를 바라보던 친구의 얼굴은 분명 슬퍼 보였다. 한참 동안 침묵만을 이어가던 친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믿기지가 않았다. 황당하기도 했다. 친구의 말들이 다 끝난 뒤에도 나는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 다음날 나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밤잠까지 설쳐가며 괴로워하던 내가 무색해질이 많지 친구는 전날에 자신이 어렵게 꺼냈던 말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쉬는 날 아냐? 좀 더 자지 왜? 난 아직까지도 머리 아파 죽겠다. 왜? 벌써부터 내가 보고 싶었어? 뭐야, 왜 말을 안 해? 어? 그냥, 우리 오늘 별도봉 갈래? 나는 엉겁결에 다른 말을 꺼내고 말았다. 별도봉? 우리 중학교 때 소풍 자주 갔던 그 민둥산 말이지? 어? 어. 우리 와이프더러 빨리 김밥 좀 싸라고 해야겠는걸? 나도 같이 타도 돼? 친구가 옆에 서 있던 내 말을 못 들었는지 도착한 대리기사를 보자 얼른 자신의 주차되어 있던 차 쪽으로 먼저 다가갔다. 나도 같이 타도 돼? 나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은 말을 꺼냈다. 그 사이 차 안 운전석 옆자리에 문을 열던 친구가 그제야 동작을 멈추고 내 쪽을 돌아보았다. 이제 너 서울 가면 너 말 맞다나 우리가 언제 또 볼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네 숙소까지 바래다 주고 싶어서. 운전석에 이미 올라타 있던 대리기사가 뭔 말인가 싶었는지 내 쪽을 희끔거리는 게 보였다. 동시에 친구는 별말 없이 뒷좌석으로 옮겼고 친구와 나는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다. 대리기사가 차를 출발시키자
친구는 바로 골아떨어지듯 창 쪽으로 쓰러졌다. 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반대편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백미러를 통해 달갑지 않게 쳐다보는 듯한 대리기사와 짧게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덧 차는 시내를 벗어나 불빛도 뜸한 외곽으로 달리고 있었다. 왜 아닌 것 같냐? 친구의 목소리는 침울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왜 아닌 것 같냐? 친구가 살짝 짜증스럽다는 듯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근데 다 사실이야. 친구의 목소리는 바로 또 풀이 죽어 있었다. 영수야, 친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방금까지 내 한 말들 다 사실이라고. 왜? 굳이 왜? 내 목소리 또한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뿐만 아니라 내 말은 무척 짧기까지 했다. 더 길었다가는 내 입에서도 그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만 같아. 나는 두려웠다. 그날 친구가 어렵게 꺼냈던 말들은 다름 아닌 친구가 내게 한 거짓말 2개에 대한 실토였다. 비록 그 다음 날에는 친구가 전날에 대한 필름이 끊겨서 그 얘기들을 모조리 다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이제 곧 자기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도 결혼한 아내와 연년생인 2 아이들을 두고 있다는 것도 모든 게 다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친구의 말에 의하면 거짓에 대한 진실은 이랬다. 친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 친구의 동업 제의를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친구는 그 대학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대학 친구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고 회복은 불가능했다. 그로 인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의 집안으로부터는 친구가 신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받았다. 친구는 절망했다.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친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2 사람을 동시에 잃은 상실감은 도저히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 후로 친구는 1년도 넘게 쓸모없이 살았다고 했다. 마치 속이 꽉 차 있다가 그 속을 다 드러내놓고 구겨진 채로 버려진 검정 비닐봉지 같은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혼자서 무작정 고향을 방문하게 됐던 것이라고.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잘 나올 것 같지 않은 통속적인 진실이었다. 울창한 나무숲 한가운데에 있었다. 깜깜한 사이에도 올곧은 형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놀라우리만치 섬세하고도 호화로운 3층짜리 새하얀 단독주택이었다. 마치 장인의 손길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빚어낸 아주 웅장한 대리석 조각상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넓은 앞마당에는 올긋볼긋한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보였다. 편안한 음악처럼 물소리를 들려주는 분수대도 있었다. 소박하게 채워진 높이가 각기 다른 아름다운 조명들도 보였다. 이런 외진 곳에 이런 집이 있다니 나는 단번에 매료되었다. 높은 담장 안에 들어와 친구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나는 줄곧 친구가 1달 살이 예정으로 빌렸다는 그 숙소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한들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나 다른 것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른해진 마음을 추스르며 옆으로 고개를 돌렸을 땐 어찌된 일인지 술 취한 친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담장 밖 너머에서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돌렸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여기야, 여기. 나는 진입로가 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아예 뛰다시피 하며 빠르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바로 이쪽으로 길게 이어진 자갈이 깔린 진입로 저 끝에 서 있는 친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방금 전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쳐온 2차선 도로가 가로지르는 곳이기도 했다. 진입로 양옆에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는 환한 전등들 덕분이었다. 친구도 나를 보았는지 두 팔을 활짝 들고 폴짝거리면서 어서 오라는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 곁으로 서둘러 다가갔다. 내가 곁에 다가서자 친구가 외투를 벗은 뒤 한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함께 그 자리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뭐 하는 건데? 나무라듯 말을 꺼내는 나를 친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스트레칭으로 보이는 여러 동작들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영수야, 친구와 나는 성만 달랐지 이름이 같았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친구와 나는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입에서 친구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었다. 영수야, 나는 재차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친구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스트레칭 동작을 마치고 2차선 도로 중앙선 쪽으로 성큼 다가가 멈춰섰다.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나는 얼른 친구 곁으로 다가서 한쪽 발을 잡아당겼다. 차라도 지나면 어떡하려고. 어여 가. 걱정 마. 없어 이 시간엔. 친구가 내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말했다. 길게 펼쳐진 2차선 도로 한쪽 방향으로 몸을 고정한 친구가 이번에는 기세등등하게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건데? 나는 조금의 감도 오지 않았다. 행여나 차라도 올까봐 초조한 마음에 도로 양편을 심없이 살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길게 뻗으며 동시에 오른쪽 다리는 15도쯤 지면에서 떨어뜨리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친구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렸고 두 눈이 희둥그레졌다. 제정신이야? 걱정 마. 친구는 다시 한번 같은 동작을 시도하며 자신 있게 말했다. 너 지금 술 취했어. 다쳐. 깼네요, 다. 친구의 말대로 그래 보이는 건 사실이었다. 그 많던 치기가 그 사이 어디로 다 달아났는지 친구의 모습에는 약간의 얼큰한 기운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아마도 오는 차 안에서 계속 잠을 잔 덕분인 것 같았다. 그래도 하지 마. 안 돼. 잘 봐라. 간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가 오른발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두 손으로는 땅을 짚고 힘차게 두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었다가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다. 같은 동작은 몇 번이나 더 연달아 이어졌고 마침내 내 앞에서 저 멀리까지 멀어지고 나서야 친구의 아찔했던 공중제비는 멈춰섰다. 잠시 후 호탕하게 웃는 친구의 웃음소리가 한적한 사방을 돌아다니기라도 하듯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친구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짙은 어둠 속에서도 친구의 형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뚜렷해 보이는 게 나는 신기했다. 친구가 이쪽으로 몸을 돌리며 숨찬 소리로 소리쳤다. 봤냐? 아직도 나는 나야. 똑같지? 나도 방실 웃으며 친구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누가 뭐래? 너는 너야, 여전히. 그래도 다신 이러지 마. 다쳐. 씩씩하게 걸어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친구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나는 아스팔트 바닥에 팽개쳐 있던 친구의 외투와 가방을 챙겼다. 그러다 가방의 반쯤 열린 지퍼 밖으로 핸드폰 두 개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슬쩍 안에 집어넣은 뒤 지퍼를 닫았다. 친구가 내 앞에 다다르자 나는 조용히 외투와 가방을 건넸다. 중학교 때처럼 10개까지는 무리지만 그래도 똑같지? 아직까지 남아있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친구가 말했다. 나는 기쁘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친구의 얼굴 앞으로 가져갔다. 넌 이런 내가 그렇게나 좋냐? 어? 뭘 그렇게 놀란 사람처럼 봐. 사실 아냐.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래?
불현듯 애틋한 감정에 젖어들던 내가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며 되물었다. 뭘? 왜 잊었어? 내가 천의 목소리였던 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성대모사도 기똥차게 잘했던 거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랑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랑 그 정치 누구였지? 여자. 그 여자 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완전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았는데. 저기 차 온다. 빨리 일로 와. 그야말로 훌륭했다. 친구가 다칠까봐 내내 걱정은 했지만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보게 된 친구의 공중제비는 그 중학교 때와 비교해도 하나 달라지지 않은 멋진 쇼였다. 갑자기 차가 달려오는 바람에 친구의 성대모사 시도는 끝내 흐지부지 됐지만 그것 또한 멋지게 해내리라는 것쯤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네가 거짓말에 대한 실토를 한 그날에 나는 이미 너의 여전한 성대모사 실력을 짐작케 하는 다채로운 너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여길 봐. 여기 이렇게 핸드폰 두 개가 있는데도 못 믿겠어? 여전히 침울한 목소리로 친구가 강조하듯 말했다. 나는 숙이고만 있던 고개를 약간만 들어 친구와 내가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 두 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친구가 가방에서 꺼내놓은 것들이었다. 하나는 내가 익히 보아온 파란 케이스가 씌워진 친구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날 처음으로 보게 된 케이스도 없는 검정색 핸드폰이었다. 내가 직접 보여줘? 별 수 없다는 듯 친구가 케이스 없는 검정색 핸드폰을 집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친구가 곧바로 핸드폰의 버튼을 누르자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테이블 위에 있던 친구의 핸드폰에서는 벨소리가 울렸다. 환해진 화면에는 아내라고 적힌 발신자 표시가 떠 있었다. 그래, 내 다른 핸드폰 전번을 내 핸드폰에다 미리 아내라고 저장해 놓았던 거야. 너랑 있을 때 내 핸드폰을 둔 채로 밖에 나가서 이 다른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에 전화를 걸면 너는 아내라고 표시된 전화가 울리는 내 핸드폰을 보게 될 테니까. 그래, 일부러 너 보라고. 친구는 갑자기 울음을 참는 것도 같았다. 아까 내가 말한 그 녹음해뒀다는 목소리들도 한번 들어봐. 친구는 여전히 케이스 없는 검정색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음성 파일 몇 개를 연달아 틀기 시작했다. 친구의 아내와 두 아이의 일상적인 대화가 담긴 것들이었다. 나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도중에 친구의 입에서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핸드폰의 음성 파일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과 똑같이 진행되면서 그 두 소리들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하나의 소리였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친구 얼굴 표정까지도 여자가 되었다가 아이가 되었다가 자유자재로 변하는 게 보였다. 나는 그만 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나랑 전화 통화할 때 그 너머로 네가 들었던 와이프랑 애들 목소리는 내가 미리 다 만들어서 여기 이 핸드폰에 녹음해 둔 걸 틀어놓은 거였어.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와이프가 먼저 받았다가 나를 바꿔줬을 때도 나 혼자서 1인 2역 목소리를 낸 거였고 간간히 오던 아이들 문자도 거짓이긴 마찬가지야. 친구가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있던 파란 케이스에 담긴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고 나서 내 앞으로 슬쩍 밀었다. 켜진 핸드폰 화면에는 문자 수신 내역들이 보였다. 쭉 봐. 어디에도 아들이나 딸이라고 적힌 문자는 없어. 너랑 있을 때 마침 스팸 문자라도 하나 오면 애들이 문자 보낸 거라고 내가 둘러댔던 거지. 왜? 굳이 왜? 친구는 대답 대신에 잠시 잊고 있었다는 듯 앞에 있던 술잔을 들이켰다. 연거푸 몇 잔을 더 들이켜고 나서야 친구는 힘겹게 다시 말들을 털어놓았다. 너랑 내가 우연히 마주친 그 다음 날인가 네가 전화 왔을 때 내가 불편해했던 이유도
그래서였어. 기억하지? 친구가 갑자기 또 울음을 참는 것 같았다. 그때 그 편의점에 너랑 나 말고도 고등학생쯤으로 돼 보이는 교복 입은 남학생 하나가 있었지 왜. 그때 네가 대뜸 그 남학생을 가리키면서 나한테 했던 말도 기억해?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대뜸 내 아들이냐고 물었었어. 그래서 난 내 아들은 이제 겨우 5살이다 임마 하면서 어이없다는 듯 반대소를 했었지. 그런데 내가 그 다음 날인가 온 편하게 받을 수 있었겠냐? 이미 거짓말을 해버렸는데 그때 그 남학생이 우리 옆에 없었다면 내 거짓말은 시작도 안 했을까? 왜? 굳이 왜? 네 얼굴 때문이었어. 그 말에 나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일 수만은 없었다. 고개를 들어 친구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날 그 남학생을 가리키면서 내 아들이냐고 물을 때 네 얼굴이 우리 아들은 이제 겨우 5살이라고 하면서 파한대소하는 나를 바라보던 네 얼굴이 나는 지금쯤 반드시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았어. 사랑하는 친구한테 사기나 당하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았다고. 말도 안 돼. 항변은 아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말은 사실 슬픔의 표현이었다. 너의 말대로 너를 바라보던 내 얼굴이 분명 그러했을 테니까. 너처럼 우월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월등했던 너만큼은 그렇게 진부한 좌절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어떠한 실수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언제나 비상하는 삶만을 누릴 거라고 나는 늘 생각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고 굳이 왜? 여기 이 핸드폰은 다 뭐고, 이 녹음된 것들은 다 뭐냐고. 이런 수고까지 하면서 굳이 왜? 뭐하러? 친구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내 행동은커녕 내 목소리마저도 의도대로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외로웠어. 많이. 1년 넘게 그 어떤 사람들하고도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 며칠을 고민하다가 너한테 전화를 한 건 순전히 그 외로움 때문이었어. 친구는 또다시 술잔을 연거푸 들이켜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난들 다르지 않았다. 친구와 같은 속도로 나도 내 술잔을 비우고 또 비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친구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네 말대로 내 다른 핸드폰이며 여자 목소리며 아이들 목소리며 수고롭긴 했지. 가끔 귀찮기도 했고. 근데 이왕 거짓말한 거 이렇게 해서 더 완벽해 보이고 싶었던 건 맞아. 다른 사람의 성질일지도. 성질? 성질. 그래, 성질. 순간 나는 혼잣말처럼 친구의 그 말을 힘없이 되풀이했다. 그러는 동안 끔뻑이던 친구의 두 눈이 스스로 감기는 게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의 몸을 테이블에 붙어있던 벽 쪽으로 살며시 기대게 한 후 조용히 그 옆자리에 앉았다. 나도 자꾸만 눈이 감기자 테이블 위에 상체를 엎드리고는 잠시나마 잠을 청했다. 침묵이었다. 2차선 도로에서 야단스럽게 굴던 친구와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한바탕 뛰놀다가 저녁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잔뜩 풀이 죽은 채 친구와 나는 친구의 숙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내 숙소 대문 앞에 다다르자 친구와 나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친구가 먼저 대문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조용히 친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친구가 대문을 열다 말고 나를 돌아보더니 마침내 침묵을 깼다.
들어갔다 갈래? 달아났던 치기가 도로 다 돌아온 사람처럼 그 순간 친구의 모습은 어딘가 더 많이 흐물흐물해 보였다. 나는 입술만 조금 터트리며 웃었다. 에이, 지금 몇 시인데 집에 불도 다 꺼졌어. 애들 깨면 어쩌려고. 네 와이프도 자나 본데. 어여 들어가. 그럼 너 택시부터 불러. 알았어. 올 때까지 기다려줘. 외진 데라서 한참 걸릴 텐데. 됐거든요.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뭐야, 울어? 울기는 네 와이프한테 많이 죄송했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 염치 없었어. 뭐가?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잖아. 별말을 다 한다. 우리 와이프가 더 좋아하더라. 내 얼굴색이 활짝 폈다고. 너 만나러 다니는 동안 우리 와이프 하나 싫어하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 서울 올 일 있음 언제든 필히 연락하고. 그럴게.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친구는 바로 돌아서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친구가 사라진 대문 앞에서 잠시 동안 조용히 한 손을 들어 흔들다가 내려놓았다.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나는 주변을 들러보다가 가까운 곳에 보이는 구루로가 걸터 앉았다. 그러고는 잠잠히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 쪽을 올려다 보았다. 잠시 후 건물 안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얼마가 지났을 쯤 그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진입로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진입로가 끝나고 2차선 도로가에 다다르자 나는 아스팔트와 나무숲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어둠 속 양편을 살피다가 친구가 공중제비를 하며 멀어져 갔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당장 택시를 호출해서 가기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라도 해서 내 몸이 움직여야만 내 쓸쓸함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으리라. 그대로였다. 그날에 있었던 자신의 실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탓에 친구의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 그날 이후로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나 역시 친구의 실토에 관한 얘기를 먼저 꺼내지는 못했다. 천연스럽게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반복하는 친구 앞에서 차마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자 예사롭게만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란 것을 나는 실감하기 시작했다. 나와 만나는 도중에 친구가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럴 때마다 항시 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친구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것도, 또 그럴 때마다 친구의 아내한테서 걸려오는 전화가 잦은 것도,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 때면 종종 친구의 아내나 또는 어린 자식들이 친구 대신에 먼저 받는 일들도, 친구와 통화 중에 그 너머로 친구의 아내와 자식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매번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도, 하루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고 나는 때를 기다렸다. 같이 차를 마시던 도중 친구가 담배 하나를 피우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나는 긴장된 얼굴로 친구가 두고 간 핸드폰이 놓여 있는 테이블 맞은 가장자리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친구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아내라고 적힌 발신자 표시가 보였다. 나는 친구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볼륨을 진동으로 바꾼 뒤에 커피숍 출입문 밖으로 나가 친구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커피숍 건물이 끝나는 곳에서 나는 얼른 도로 건물 쪽으로 돌아와 기퉁이에 몸을 숨겼다. 건물 옆으로 난 샛길 저만치 구석에 친구가 한쪽 귀에 핸드폰을 대고 서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마침 친구가 핸드폰을 귀에서 내려놓는 게 보이자 내가 진 핸드폰에서도 전화는 끊겼다. 친구는 잠시 담배 하나를 꺼내 물더니 라이터 불은 켜지 않은 채로 또다시 핸드폰의 버튼을 누르는 게 보였다. 내가 진 핸드폰에서는 또다시 아내라고 적힌 발신자 표시와 함께 진동음이 울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받았다. 여보세요?
아, 친구분이 받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친구의 완벽에 가까운 아내를 자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네.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왜 또 우리 구이가 핸드폰을 두고 잠시 어디 갔어요? 네. 오면 제가 바로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하면 되죠, 뭐. 그럼 들어가세요. 가까스로 말을 이어갔지만 내게는 결코 쉽지 않은 통화였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다시 친구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친구는 외투 안주머니에 핸드폰을 넣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에 라이터 불을 붙이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 연기가 만족스러웠는지 친구가 갑자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실실거리는 게 보였다. 친구의 실토로 이미 다 들은 얘기였지만 그러한 친구의 모습을 실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질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나는 차마 더 이상은 지켜보지 못하고 그만 몸을 돌렸다. 커피숍 자리로 돌아와 원래 놓여있던 테이블 위에 친구의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는 축축해지던 두 눈을 힘껏 손등으로 닦아냈다. 공항이야? 방금 도착했어. 너는 회사냐? 공항까지 배웅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해. 미안하긴. 너 덕분에 나 제대로 재충전하고 간다. 고마웠다. 아, 우리 와이프하고 인사할래? 아니야, 괜찮아. 여보세요? 친구의 아내, 아니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언제 서울 오시면 저희 집으로 한번 초대할게요. 저한테 죄송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친구분 덕분에 우리 그이 정말 제대로 좋은 시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고마운걸요. 서울선 그런 여유 있는 모습 별로 못 봐요. 아, 네. 어머, 쟤들 좀 봐. 어디가? 일로 와. 우리 그이 바꿔드릴게요. 아, 네. 친구의 연기는 마지막까지도 완벽했다. 나 역시 친구의 그러한 거짓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완벽하게 동조하려고 노력했다.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마치고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핸드폰이 울렸다. 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들어보니 집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받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였다. 한때는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이기도 했다. 몇 년 전 회식이 있던 날, 어쩌다 그날은 회식이 다 끝난 뒤에도 둘만 남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어쩌다 둘만의 술자리를 더 가지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또 어쩌다 그렇게 속절없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었는지, 친구의 말 맞다나 우리가 우연히 마주쳤던 그날, 그 시간에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그 남학생이 없었다면 나의 거짓말도 시작되는 일은 없었을까? 너의 웃음이 끝나고 너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나에게 곧장 물었었다. 근데 넌 보아하니 아직 미혼 같다? 분위기가 그런데? 어? 당연하지. 누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아, 내 말 오해하지는 말고. 오해는 무슨. 그날 이후 나는 너를 만날 때마다 내 핸드폰을 꺼놓을 수밖에 없었다. 너와 함께 있을 때 아내한테서 전화라도 와서 너한테 한 내 거짓말이 들키는 게 걱정스러워서는 아니었다. 너의 염려와는 달리 나는 내 변변치 못한 분수에 딱 맞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한 아내를 너한테 간단히라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게 나는 더 싫었다. 내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아내였다. 연락은 쉽게 닿지 않았다. 친구가 서울로 돌아간 그날 이후 나는 친구와 한 번을 통한 적도 없는 셈이었다. 친구의 숙소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던 길에 그날 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느꼈던 건
어찌 보면 쓸쓸함이 아니라 불안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공항에서 친구의 아내가 내게 건넨 말처럼, 아니, 친구가 내게 건넨 말처럼, 정말 제대로 좋은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고마웠다는 말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친구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는 말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날의 실토에 대한 친구의 기억 없음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나약한 실수라고 생각해서 내내 모른 척 했을지도. 어찌됐든 친구에게 나는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준, 그래서 고마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인 것이다. 설사 친구가 앞으로 또 다른 실수나 실패를 겪는다 손 치더라도 친구는 결코 내 것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를 우러러 바라보는 내 얼굴이 너를 처음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날까지 하나도 변치 않았듯이 나를 하찮게 바라보는 네 얼굴도 언제까지나 영원할 테니까. 술에 취한 날이면 나도 모르게 내 핸드폰에 저장된 너의 전번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많은 일도, 어떤 날은 잠도 들지 못하고 혼자서 침대를 나와 텅 빈 거실에서 주룩주룩 눈물만 쏟아내는 일도, 그 옛날 한번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그치길 바랄 수밖에. 이게 나란 사람의 성질인지도. 중학교를 시작하고 자리 배정을 받을 당시 너와 내가 같은 책상에 나란히 앉는 행운마저 내게 없었다면 나는 너에게 그 3년 내내도 같은 반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임을. 그래서 지금쯤은 너의 기억에서도 완전히 사라져 동창이라고 하니까 동창인가 보다 하는, 나는 얼굴도 이름도 없이 너에게 불리었을 것임을 나는 안다.